내 나이 64세 나이에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고 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그녀는 사라졌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올해 64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옥탑방입니다. 문을 열면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창문에는 금이가 있어서 겨울바람이 새어 들어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만 새벽이 되면 어깨가 시려서 잠을 설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습관처럼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52,140원. 어제와 같은 숫자였습니다. 그제와도 같았고 지난주와도 같았습니다. 돈이 들어올 곳이 없으니 숫자가 바뀔 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을 다닌 직장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왔고 연금도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서울에 24평짜리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딸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고 아내는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를 안아주는 것이 노후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들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아파트는 금매로 넘겼고 그 돈마저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남은 것은 이 옥탑방 월세 35만 원짜리 방 하나뿐입니다. 창밖을 보면 멀리 아파트 불빛이 보입니다. 저도 저런 불빛 아래서 살았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고 텔레비전을 보고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그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불빛들을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저를 이 차가운 옥탑방으로 내몰았을까요? 구청에서 민원 업무를 보며 묵묵히 일했던 제가 어쩌다 배달 오토바이 핸들을 잡게 된 걸까요? 모든 것은 한 명의 보험 설계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연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부드러운 목소리, 예의 바른 미소. 그녀는 저를 고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묘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퇴직 후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의 노후는 유혹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저는 2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명예퇴직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로요. 저는 그날 청사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된다. 그 생각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다시 뛰었던 이유가 지금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2년 전 마지막 출근길에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보낸 30년. 참 열심히 일하며 살았구나. 구청 현관을 나서는데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후배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저는 웃으며 악수를 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는 순간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현관에서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응,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잘 생각해 봐야겠어. 아내가 제 손에서 가방을 받아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건강 챙기면서 편하게 살아요. 저는 소파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보고 얘기할게.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치면 4억 정도.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을 아무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왠지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퇴직 후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6시에 울리던 알람을 저는 전날 밤 꺼두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8시가 넘어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출근을 안 해도 된다. 그 생각이 처음에는 달콤했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문화센터 가야 해요. 점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요. 응, 알았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국, 반찬 몇 가지. 아내가 차려놓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숟가락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슬려서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는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국을 꺼내 데웠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오후가 더 길어졌습니다. 1시, 2시, 3시.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책을 읽어볼까 생각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나가볼까 생각했지만 혼자 걷는 게 어색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민원을 처리해야 했고,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빠듯했습니다.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바빴습니다. 월요일은 문화센터, 화요일은 성당 봉사, 수요일은 친구 모임. 아내에게는 아내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 없이도 잘 돌아가던 세계였습니다. 저는 그 세계에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고 딸은 육아에 치여 살았습니다. 주말에 가끔 연락이 올 뿐 평일에는 카톡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응, 그냥 좀 쉬었어. 뭐 했어요? 그냥 텔레비전 좀 보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민원이 많았다. 후배가 실수를 했다. 과장이 짜증을 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래도 나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이 없다는 것을. 구청에서는 제가 필요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저를 찾았고 후배들이 저에게 물었고 결제를 올려야 하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김재호 주무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저는 그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자꾸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을 채워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연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허전함을 인정하지 못한 게 어쩌면 모든 일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외로웠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남자가, 그것도 60이 넘은 남자가 외롭다고 말하는 게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직했습니다. 텅 빈 오후, 조용한 거실, 나를 찾지 않는 전화기. 그것들이 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퇴직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입구 화단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젊은 여자가 안내 책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 깔끔하게 묶은 머리, 밝은 미소,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점검 안내드리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설명 들어보실래요? 사람들 대부분이 손을 내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그 호칭에 저도 모르게 발이 멈췄습니다. 퇴직 후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주무관님, 재호 씨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서 저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여보였고 아이들은 아빠였습니다. 그것도 가끔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은퇴하셨어요? 낮에 산책하시는 거 보면 그러신 것 같아서요. 아, 네. 올해 초에 퇴직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디서 일하셨어요? 구청에서요. 30년 정도.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30년이요? 정말 대단하시다. 공무원이시면 진짜 성실하게 사신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대단하다. 성실하게 사셨다. 퇴직 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30년 출근하고 월급 받고 가족 부양하고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여자가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히 어깨가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열심히 다녔죠.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한 직장 30년 다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윤지연이라고 해요. 보험 설계사예요.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재호입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악수하는 짧은 순간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 되시면 저기 벤치에서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 금융 설계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험 설계사. 뭔가 팔려는 사람이겠지. 그냥 가야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바빴고 아이들은 더 바빴습니다. 저는 혼자 산책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이면요. 우리는 경비실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은퇴하시면 연금 말고 다른 금융 상품은 없으세요? 글쎄요, 예금이랑 적금 정도요. 아, 그러시구나. 선생님처럼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은퇴 후에 금융 설계를 새로 안 하셔서 손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녀는 서류를 펼치며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연금보험, 저축보험, 건강보험. 솔직히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절대 가입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상황에 맞는 게 뭔지 같이 알아봐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말투였습니다. 저를 배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윤지연 금융 컨설턴트 선생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 항상 선생님 편이에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대화다운 대화를 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뭐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저를 고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호칭이 제 텅 빈 마음 한구석을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을 점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가져오면 분석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보험 서류들을 모아서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이 보험은 지금 나이에 안 맞아요. 해지하시고 다른 걸로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이건 괜찮은데
납입 기간을 조정하시면 더 유리해요. 그녀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솔직히 내용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 만남부터는 보험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요.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에이, 선생님, 아직 젊으신데요. 60대가 어디 늙은 거예요. 요즘 60대는 청춘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60대가 청춘이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청춘이에요. 이제 뭐 앞으로 남은 게 별로 없죠.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은 30년 동안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선생님 인생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친구들도 다들 이제 좀 쉬어라, 편하게 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로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끝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우리는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댁에서는 뭐 하세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글쎄요, 딱히 없어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죠. 에이, 그러시면 안 돼요. 뭔가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치매 와요. 그녀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거 없으세요? 젊었을 때 못했던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여행? 젊었을 때 유럽 가보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와, 유럽이요? 좋죠. 선생님,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시잖아요. 가세요. 혼자요? 혼자 가시면 더 좋죠. 자유롭잖아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선생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인생이잖아요. 그 말이 또 가슴에 남았습니다. 선생님 인생이잖아요.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집 장만하느라, 노후 준비하느라, 저를 위해 뭔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자꾸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선생님은 뭘 좋아하세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사모님은요? 사이 좋으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 그냥 그래요. 오래 살다 보니까 할 말도 없고. 아, 그러시구나.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오래 사시다 보면 대화가 없어지신다고. 근데 선생님, 그러면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외롭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외롭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남자가 외롭다고 말하는 게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외로우신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면 다 외로운 거예요. 저도 외로워요. 지연 씨도요?
그럼요. 저도 혼자 사는데 밤에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때 진짜 외로워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이 젊은 여자도 외롭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지연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었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면 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하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보람 있었던 일, 아내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거리감, 퇴직 후의 공허함. 그녀는 다 들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며 때로는 진지하게 조언을 하며 그녀와 이야기하면 퇴직자가 아니라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 누군가 제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그녀의 전략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신을 채워 넣는 것.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을 만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단지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선생님,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지연이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선생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분들한테는 안 해요. 저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뭔데요? 지연이 가방에서 브로셔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금색 테두리에 영문으로 VIP 프라이빗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일반 보험이 아니에요. VIP 고객님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 자산관리 상품이에요. VIP요? 네. 일정 자산 이상 되시는 분들,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들만 가입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은 30년 공무원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희가 찾는 VIP예요. 저는 브로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원금 보장, 연수익률 1520%, 프라이빗 채권 투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수익률 15%요? 그게 가능해요? 선생님, 일반 은행 상품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건 달라요. 지연이 브로셔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해외 프라이빗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부자들만 투자하는 곳이죠. 그분들이 왜 계속 부자인지 아세요? 이런 데 투자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내용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투자, VIP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지연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 상품은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회사에서 정말 신뢰하는 고객님들한테만 소개해드려요. 유명한 분들도 많이 하세요. 유명한 분들이요? 네.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생님도 아시는 분들이에요. 연예인도 있고 기업인도 있어요. 저는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런 걸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지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선생님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분은 다르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사신 분이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이런 분이 은행 이자 23%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은 더 나은 대우를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나은 대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 더 나은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했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은 정해져 있었고 승진도 순서대로였습니다. 열심히 해도 특별히 더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해요? 최소 1억이에요. 하지만 선생님 자산 규모면 3억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억이요? 네. 그래야 수익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3억 투자하시면 연 15%면 4,5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370만 원 이상이에요. 연금보다 많죠. 저는 잠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한 달에 370만 원. 지금 받는 연금이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거기에 370만 원이 더해지면 한 달에 570만 원.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근데 이게 안전한 건가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원금 보장이에요. 위험하면 제가 선생님한테 권해드리겠어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한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선생님, 저 진심이에요. 선생님 자산은 제가 책임집니다. 믿어주세요. 그녀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애초에 판단력 같은 건 이미 사라지고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2달 동안 그녀에게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이라면 뭐든 믿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선생님,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3억? 연 15%, 월 370만 원.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 선생님 자산은 제가 책임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욕심이 눈을 떴습니다. 더 잘 살고 싶다. 더 풍족하게 살고 싶다. 아내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다. 그런 욕심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습니다. 그녀가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욕심이 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억? 전 재산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예금,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합친 돈이었습니다. 이걸 투자해도 될까? 안전할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자산은 제가 책임집니다. 그녀의 말, 그녀의 눈빛, 그녀의 따뜻한 손길. 저는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그녀를 의심하면 지난 2달 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이 되니까요. 그녀가 저에게 보여준 관심, 그녀가 저에게 해준 말들,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 그게 다 가짜였다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먼저 전세를 줄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전세금을 3억 낮추고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4억이던 전세금이 1억이 되었습니다. 3억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전세를 왜 낮춰요? 요즘 전세 시세가 떨어졌대. 미리 조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갑자기요? 응,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그동안 집안 돈 관리를 해왔으니 별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금도 깼습니다. 노후 대비로 넣어두었던 정기예금 1억. 해지 수수료를 내고 깼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 예금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후였으니까요.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 씨, 돈 준비됐어요. 정말요? 선생님, 감사해요. 정말 좋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만나요. 제가 계약서 준비해 갈게요. 다음 날 우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영문과 한글이 섞여 있었고 복잡한 조항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프라이빗 채권, 해외 신탁, 수익 배분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거 다 읽어봐야 하나요? 선생님, 복잡하시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연이 중요한 부분만 짚어주었습니다. 여기가 원금 보장 조항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금은 100% 보장돼요. 여기는 수익 배분 조항이고요. 연 15% 수익 중에서 선생님 몫은 12%예요. 3%는 운용 수수료로 빠지고요. 12%면 4억에 12%니까 4,8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400만 원이요. 한 달에 400만 원. 제 연금보다 2배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깐, 이게 맞는 건가? 아내에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순간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그때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저만 믿으세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김재호. 세 글자를 적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3초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지연이 알려준 계좌로 4억을 송금했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4억이 사라졌습니다. 제 평생의 돈이 화면 속 숫자 몇 개로 바뀌어 어딘가로 날아갔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송금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정말 좋은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선택이 분명 선생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잘한 거야. 석 달만 지나면 배당금이 들어올 거야. 그때 아내에게 말하자. 아마도 깜짝 놀라겠지?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응, 그냥 은행 좀. 은행? 무슨 일로? 아, 그냥 예금 정리 좀 했어. 금리 높은 데로 옮겼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통장을 당신 혼자만 봐요? 예전엔 같이 봤잖아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 걱정할 일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내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 4억을 투자했다는 불안감,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3달 후면 배당금이 들어온다. 그때 아내에게 말하면 된다. 놀라겠지. 고마워하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돌아섰던 제 시선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돌아섰던 그 순간,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투자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4억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세요? 운용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곧 첫 배당금 나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앱 알림이었습니다. 입금 300만 원 이자 지급 순간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저는 발을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몇 번이나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300만 원. 진짜 들어왔어.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 씨, 돈 들어왔어요. 그쵸? 선생님, 제가 약속 지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이제 매달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 걱정 많으셨죠? 이제 안심하세요. 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돈을 넣어뒀을 뿐인데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지연 씨 말이 맞았어. 저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30년 동안 월급쟁이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돈이 돈을 버는 투자자가 된 것입니다. 부자들만 한다는 투자를 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외식할까? 갑자기요? 무슨 날이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우리는 근처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뭐 그냥.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배당금이 쌓이면 그때 아내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래켜 주려고요. 다음 달에도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30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3달 연속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구나. 진짜 되는 거구나. 지연 씨가 맞았어. 역시 믿길 잘했어. 저는 점점 지연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것이 일주일에 2번이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산책을 같이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동창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곧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추가 투자 생각 없으세요? 또 추가요? 네. 지금 상품이 너무 좋아서 한도가 곧 마감돼요. 선생님 같은 분은 더 투자하시면 수익이 더 늘어나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추가 투자. 솔직히 더 넣을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4억을 넣었으니까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나중에 여유 되실 때 하세요. 지연은 그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신뢰가 갔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구나.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더 투자하라는 말에 의심을 품었어야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공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투자 후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습관처럼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입금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루 늦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지. 주말이 끼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씨, 이번 달 배당금이 안 들어왔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지금 좀 문제가 생겼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요? 해외 송금 쪽에서 잠깐 지연이 됐대요. 다음 달에 2배로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달이요? 확실해요? 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겠지. 지연 씨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다음 달이면 정상화되겠지.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사기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가. 3달 동안 배당금이 들어왔잖아. 지연 씨가 사기꾼일 리가 없어. 저는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의심하면 지난 넉 달 동안의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요.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배당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10번을 넘게 전화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 씨, 연락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연이 알려줬던 사무실 주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계약할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05호.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유리문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여기서 계약했잖아. 지연 씨가 여기 있었잖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없는 번호. 어제까지 연결되던 번호가 오늘은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4억, 30년 동안 모은 돈, 아내와 함께 모아둔 노후 자금, 그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안내했습니다. 그 기계음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기 피해 접수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받아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의 사기가 많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가장해서 접근하는 거요. 잡을 수 있나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신분을 위장하고 도주도 빠릅니다. 회수율이 10%도 안 돼요. 10%? 4억에 10%면 4천만 원. 그것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말해야 한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말해봐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사기를 당했어.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기요? 뭔 사기요? 투자 사기. 얼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냐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억?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4억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재산이 얼마인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세금 줄인 거랑 예금 깬 거랑. 뭐라고요? 아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세금을 줄였다고요? 예금을 깼다고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안해. 깜짝 놀래켜주려고. 놀래켜줘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4억을 몰래 빼서 사기꾼한테 갖다 바치고 그게 놀래켜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 보험 설계사라고 했죠? 그 여자랑 둘이서 몇 번이나 만난 거예요? 그건 몇 번이냐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아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몇 달을. 나한테는 동창 모임 간다고 하면서 아내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여보, 손대지 마요.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잃은 게 돈만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거짓말하고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그게 뭐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 이혼할 거예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한 번이요? 한 번이 몇 번이에요? 처음 투자할 때 한 번, 전세 줄일 때 한 번, 매번 거짓말할 때마다 한 번.
이제 몇 번째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아내가 말한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4억이요? 그 돈을 어디다 쓴 거예요? 그게 다른 여자한테요? 아버지가? 큰아들의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런 게 아니야. 사기를 당한 거야. 사기요? 아버지 나이에 여자한테 속아서 재산 다 날린 거잖아요. 그게 사기예요? 바람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실망이에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진행됐습니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아파트뿐이었습니다. 전세를 낀 아파트를 금매로 팔았습니다. 매각 대금에서 아내 몫을 주고 빚을 갚고 남은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30년 공무원 생활의 결과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사할 곳을 찾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 준 곳은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 원짜리 빌라 옥탑방이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옷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4층 옥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하나, 부엌 겸 거실,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도 저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런데 지금 저는 혼자 이 옥탑방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아내, 키워온 아이들, 그들의 신뢰.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형벌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500만 원으로는 몇 달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공과금, 식비.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6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저는 배달을 선택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즉시 근무 가능. 다음 날 바로 지원했습니다. 오토바이에 배달 가방을 메고 거리를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길을 잘 몰라서 헤맸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골목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손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배달 왜 이렇게 늦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30년 동안 구청에서 민원 업무를 보던 제가 이제는 배달이 늦었다고 꾸중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배달을 하고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을 켜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말하던 그 차가운 눈빛. 아이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 그리고 지연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자산은 제가 책임집니다.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새벽 바람을 가르며 오토바이를 달리다 보면 그녀의 마지막 미소가 아직도 떠오릅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헤어질 때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가짜였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배달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어느 새벽 배달을 마치고 신호등 앞에 멈췄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헬멧을 쓴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주도 여행 때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부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전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이 무거운 후회를 안고서 말이죠. 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 지연을 만났을 때였을까? 그녀의 말에 흔들렸을 때였을까? 아니, 그보다 더 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그때부터였을지도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길 바랐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함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외로웠던 겁니다. 그 외로움을 인정하지 못한 게 어쩌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외로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저는 그냥 타깃이었을 뿐입니다.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외로운 노인.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 후회되는 건 거짓말입니다. 처음 투자할 때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내가 말렸을 겁니다.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가족은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잘못을 덮으려고 했던 거짓말이 결국 제 인생 전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후회는 매일 새로 생깁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절합니다. 다정합니다. 당신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다 연기입니다. 당신의 돈을 노리는 것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하십시오. 원금 보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의심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솔직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말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더 큰 비극을 부릅니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저처럼 마음이 비어서 다 잃는 분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잃고 난 뒤에야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하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